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통역사의 부재로 평생 일군 기업이 단 한순간에 무너질 위기에 처한 그때 가정부 소녀가 조용히 앞으로 나섰습니다. 절박했던 회장은 소녀에게 내기를 제안합니다. 네가 통역해서 계약이 성사되면 바로 현금 10억을 줄게야. 하지만 실패할 경우엔 이 순간을 영원히 후회하게 될 게다. 그래도 해보겠느냐? 네, 제가 통역할게요. 완벽한 통역으로 계약이 성사된 기쁨의 순간 소녀는 부모님을 죽인 원수의 목소리를 기억해냅니다. 과연 소녀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인사드리겠습니다. 한별그룹 강준남 회장은 대한민국 재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의 위세가 대단했습니다. 수천억의 자산을 일궈낸 그는 이른이 훌쩍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호랑이 같은 눈빛을 잃지 않는 철의 경영자였습니다. 그런 강준남 회장에게 오늘은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분기점이 될 날이었습니다. 독일의 신재생 에너지 선두 기업인 베르너 사와의 수조 원대 합작 프로젝트를 마무리 짓는 마지막 미팅이 바로 그의 저택에서 열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런 거물급 인사들과의 미팅은 최고급 호텔이나 정갈한 한정식 전문점에서 이루어지지만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평소 한국의 전통 문화에 관심이 많았던 독일 투자자들이 화려한 식당 음식 말고 한국의 재벌 회장이 집에서 평소에 즐겨 먹는 진짜 한국식 집밥을 대접받고 싶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까다롭기로 소문난 독일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강준남 회장은 기꺼이 자신의 평창동 저택 문을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집에서 수십 년째 살림을 도맡아오며 강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고 있는 터줏대감 입주 가정부 김말순 할머니가 나설 차례였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강 회장의 식성부터 건강 상태, 심지어는 기분까지도 누구보다 먼저 읽어내는 인물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중요한 날, 저택의 주방은 이른 새벽부터 전쟁터를 방불케 할 만큼 분주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깐깐하게 식재료를 살폈습니다. 독일 분들이라고 해도 사람 입맛은 정성 앞에서 통하는 법이야. 할머니는 혼잣말을 하며 국물 맛을 내기 위해 정성껏 우려낸 육수의 깊이를 몇 번이고 다시 맛보았습니다. 그 곁에는 김말순 할머니의 외손녀로 알려진 10살 소녀 희수가 고사리 같은 손을 보태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강 회장의 허락하에 할머니의 방에서 함께 지내며 저택의 잔심부름을 돕고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희수는 눈썰미가 보통이 아니었습니다. 회장의 구두를 닦을 때는 먼지 한 톨 남기지 않아 거울처럼 빛이 나게 만들었고 집안 구석구석을 정돈하는 솜씨도 어른 못지않게 야무졌습니다. 강 회장은 가끔 그런 희수를 보며 어린애가 참 성실하고 싹싹하구나라고 짧게 칭찬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희수야, 저기 양념장에 넣을 파 좀 더 곱게 다져줄래? 독일 손님들이 드실 거라 양념이 너무 튀지 않으면서도 깊은 맛이 나야 한단다. 김말순 할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희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도마 앞에 섰습니다. 탁탁탁 소리를 내며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료를 손질하는 희수의 뒷모습은 믿음직스러웠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은 강준남 회장은 시계를 확인하며 비서진들에게 마지막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계약만 성사되면 한별그룹은 명실상부한 글로벌 기업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강 회장의 심경은 그 어느 때보다 날카롭게 서 있었고 저택 안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이 도착하기 불과 1시간 전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번 미팅의 통역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 독일 현지에서 입국할 예정이었던 전문 통역사 박 팀장에게서 긴급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해외 출장을 마치고 급히 비행기에 올랐으나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인해 모든 비행편이 결항되어 제 시간에 도착하는 것이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뭐라고? 아직도 독일이라고?
이게 지금 제정신으로 할 소린가? 강준남 회장의 불호령이 거실 벽을 뚫고 나갈 듯이 울렸습니다. 비서진들은 사색이 되어 여기저기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어와 한국어를 완벽하게 구사하면서 수조원대 규모의 비즈니스 전문 용어까지 막힘없이 전달할 수 있는 전문 통역사를 이 짧은 시간에 구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면목 없습니다. 지금 급하게 인력 업체를 수색하고는 있지만 보안 문제와 전문성을 고려했을 때 당장 이곳 평창동까지 도착할 수 있는 인력이 없습니다. 윤 전무가 식은땀을 흘리며 보고했습니다. 윤 전무는 평소 강 회장의 신복처럼 행동하며 차기 후계 자리를 노리는 야심가였지만 이런 천재지변 앞에서는 그저 속수무책으로 고개를 숙일 뿐이었습니다. 강준남 회장은 눈을 감고 지끈거리는 이마를 짚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단순히 돈 몇 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투자자들은 약속과 신의를 무엇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통역사가 없어 대화가 제대로 이어지지 않거나 미팅이 지연된다면 그들은 한별그룹의 준비성을 의심하며 미련 없이 자리를 뜰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은 절망적인 기분을 억누르며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택의 대문을 통과하는 검은색 고급 세단들의 행렬이 보였습니다. 독일 베르너 사해 밀러 회장 일행이 도착한 것이었습니다. 강준남 회장은 어쩔 수 없이 굳은 표정을 애써 풀고 손님들을 맞이하기 위해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통역사가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지만 주인으로서 손님을 문 밖에서 기다리게 할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저택의 넓은 식탁에는 김말순 할머니와 희수가 정성으로 차려낸 한국식 집밥이 정갈하게 놓였습니다.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달콤 짭짤한 불고기, 그리고 형형색색의 나물들이 보기 좋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밀러 회장 일행은 정성 가득한 상차림을 보며 호기심 어린 표정을 지었으나 이내 대화가 통하지 않는 답답함에 분위기는 급격히 냉랭해졌습니다. 강 회장이 영어로 짧은 인사를 건네며 대화를 시도해 보았지만 독일 측 투자자들은 기술적인 세부 사항에 대해 독일어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는 신뢰와 소통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저희의 언어를 이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건 저희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뜻입니까? 밀러 회장이 독일어로 차갑게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비록 그 뜻을 다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강 회장은 상대의 눈빛과 어조에서 이미 실망감이 가득 찼음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윤 전무와 비서진들은 안절부절 못하며 번역기라도 돌려보려 했지만 복잡한 에너지 산업 용어를 번역기가 정확히 짚어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계약 파기라는 단어가 강준남 회장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던 그때였습니다. 식사 서빙을 돕기 위해 조용히 수저를 놓던 10살 소녀 희수가 갑자기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희수는 밀러 회장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아주 맑고 단단한 목소리로 유창한 독일어를 구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상 악화로 함께 하기로 했던 전문 통역사가 제 시간에 도착하지 못했습니다. 귀한 발걸음을 해주신 손님들께 한별그룹을 대신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희수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단순한 독일어가 아니었습니다. 독일 현지의 아주 고전적이고 품위 있는 억양이 섞인 완벽한 언어였습니다. 밀러 회장은 들고 있던 물컵을 내려놓으며 눈을 크게 뜨고 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니, 이 조그만 아이가 독일어를 하는 건가? 그것도 이렇게나 완벽하고 정중한 표현으로. 밀러 회장의 목소리에 경이로움이 섞였습니다. 강준남 회장의 눈동자 역시 크게 흔들렸습니다. 매일 아침 자신의 구두를 닦고 할머니 곁에서 나무를 다듬던 그 조그만 아이가 지금 수조 원짜리 위기 앞에서 구원자처럼 서 있었던 것입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뒤쪽에서 희수의 소매를 붙잡으며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수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렇게나 유창하게, 더군다나 이렇게 무시무시한 어른들 앞에서 말을 내뱉을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희수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단호했습니다. 희수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살며시 쥐어주며 안심시킨 뒤 다시 한번 강준남 회장과 독일 투자자들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제가 도와드려도 괜찮을까요? 10살 희수가 내뱉은 유창한 독일어에 평창동 저택의 식당은 그야말로 얼음물을 끼얹은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정신을 차린 것은 강 회장의 최측근이자 비서실을 총괄하는 윤 전무였습니다. 그는 눈짓으로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급히 희수를 끌고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내까지 깨나서 당장 나가지 못해? 다급히 뒤따라 나온 김말순 할머니는 온몸을 사시나무 떨듯 떨며 희수를 자기 뒤로 숨기려 애썼습니다. 할머니는 희수가 독일어를 할 줄 안다는 사실이 이토록 큰 화가 되어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연신 허리를 굽히며 윤 전무에게 손이 발이 되도록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전무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이 아이가 철이 없어서 너무 긴장한 나머지 헛소리를 한 모양입니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신 눈에 띄지 않게 하겠습니다. 거실 쪽에서 들리는 소리에 독일 투자자인 밀러 회장 일행은 의아한 표정으로 한국 사람들의 다툼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희수가 내뱉은 수준 높은 독일어에 이미 마음이 움직인 상태였지만 한국 직원들이 아이를 거칠게 몰아세우는 광경을 보며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소통이 되지 않는 답답함보다 어린아이를 대하는 그들의 무례한 태도가 더 큰 실망으로 다가오는 듯 했습니다. 그 순간 강준남 회장이 낮은 목소리로 조용히 으르렁거렸습니다. 그만들 하지 못해? 손님들 앞에서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강 회장은 희수를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희수의 눈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아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희수의 눈동자는 맑고 깊었으며 그 안에는 형언할 수 없는 기계와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소파 깊숙이 몸을 묻으며 윤 전무를 향해 차갑게 말했습니다. 전무, 자네는 이 아이보다 독일어를 잘하나? 아니면 지금 당장 이 계약을 진행시킬 통역사를 데려올 수 있는 건가? 그건 아니지만. 회장님, 그래도 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한낱 가정부 손녀에게 이런 국가적인 대사를 맡기신단 말씀입니까? 강 회장은 단호하게 손을 들어 그의 말을 잘라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희수를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회장의 눈빛은 예리한 칼날처럼 희수를 파고들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확인이 아니라 한 기업의 수장으로서 던지는 마지막 시험이었습니다. 희수야,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지 알고 있는 게냐?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아주 먼 곳에서 귀한 발걸음을 하신 분들이다. 내 말 한마디에 우리 한별그룹의 앞날과 수만 명 직원의 생계가 달려있어.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희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의 떨리는 손이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느꼈지만 희수는 오히려 할머니의 손을 가볍게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리고 강 회장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아까 얼핏 대체 통역사분이 급히 오고 계시다고 들었습니다. 시간을 벌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입에서 나온 대답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묵직하고 신뢰가 가는 목소리였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도 모르게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이대로 가만히 앉아 언제 올지 모르는 통역사만 기다리며 계약이 파기되는 것을 지켜보느냐, 아니면 이 조그만 아이에게 모든 것을 걸어보느냐. 강 회장은 젊은 시절의 승부사 기질을 다시금 끄집어냈습니다. 좋다. 내 오늘 너에게 기회를 주마. 하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지. 수조원짜리 미팅을 책임지겠다는 대가는 내 생각보다 훨씬 무거울 것이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식당 안을 차갑게 짓눌렀습니다. 비서진들은 숨을 죽였고 김말순 할머니는 눈을 감고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희수를 향해 손가락 하나를 들어 올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만약 네가 오늘 이 계약을 성공시킨다면
나는 너에게 보상금으로 10억 원을 줄 것이다. 그리고 내 할머니와 네가 평생 집 걱정 없이 편히 살 수 있도록 저 정원 끝에 있는 단독 별채를 내어주겠다. 그곳은 이제 내 할머니의 일터가 아니라 너희 두 사람의 온전한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10억 원이라는 거액과 단독 별채. 그것은 평생 주방에서 땀 흘려 일해온 김말순 할머니와 쪽방에서 지내던 희수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꿈 같은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말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조는 더욱 낮고 위협적으로 변했습니다. 그러나 만약 내 실수로 인해 오늘 계약이 실패할 경우에는 너와 내 할머니는 오늘부로 짐을 싸서 이 집을 나가야 한다. 수십 년간 이 집에서 일한 내 할머니의 퇴직금은 물론이고 너희는 두 번 다시 이 저택에 발을 들릴 수도 서울 바닥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야말로 빈손으로 쫓겨나 길바닥으로 나앉게 된다는 뜻이다. 강 회장의 잔인한 조건에 김말순 할머니는 그만 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할머니의 애끓는 목소리가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실패하면 모든 것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아야 하는 처절한 조건이었습니다. 그것은 10살 아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혹하고 무거운 판돈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무표정한 얼굴로 희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마치 희수의 영혼까지 꿰뚫어 보려는 듯 했습니다. 이제 모든 결정은 희수의 입술 끝에 달려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다시 한번 냉정하게 물었습니다. 어떠냐? 오늘 이 계약으로 우리 회사의 앞날이 결정된다. 이 모든 조건을 다 듣고도 너는 내 제안을 받아들이겠느냐? 강 회장의 서슬 펄언 제안은 10살. 어린아이에게 인생 전부를 걸라는 그야말로 잔인하고도 무모한 도박이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은 김말순 할머니는 희수의 옷자락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습니다. 그러고는 강 회장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해보겠습니다, 회장님. 희수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그 안에 실린 무게감은 식당 안의 모든 어른을 압도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강 회장은 내심 놀랐지만 껄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에는 묘한 기대감과 함께 승부사의 즐거움이 서려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식탁에는 김말순 할머니가 정성껏 차려낸 신선로와 갈비찜 그리고 정갈한 나물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희수는 독일 투자자들의 잔에 따뜻한 차를 따르며 부드러운 독일어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음식은 한국의 왕실에서 즐기던 신선로입니다. 여러 재료가 하나로 어우러져 깊은 맛을 내듯 오늘 우리의 만남이 양국의 기술과 자본이 결합해 위대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단순히 단어를 바꾸는 통역이 아니었습니다. 희수는 한국 음식의 유래와 그 안에 담긴 정이라는 한국 특유의 정서를 독일인들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철학적인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밀러 회장을 비롯한 독일 투자자들은 처음 보는 동양의 어린아이가 내뱉는 품격 있는 언어와 해박한 지식에 숟가락을 멈추고 몰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곧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핵심적인 기술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탄소 중립, 수소 에너지 지분 구조, 유럽 시장의 환경 규제 등 어른들도 혀를 내두를 법한 복잡한 용어들이 쏟아졌습니다. 강 회장이 한국어로 단호하게 경영 방침을 말하면 희수는 그 말 속에 담긴 강 회장의 뚝심과 신뢰를 독일인들의 가슴에 와닿게 다듬어 전달했습니다. 미팅이 진행될수록 독일 투자자들의 눈빛은 의구심에서 확신으로 다시 경외심으로 변해갔습니다. 밀러 회장은 식사 도중 강 회장을 바라보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습니다. 정말 놀랍군요, 강 회장님. 이런 인재를 곁에 두셨다니 한별그룹의 미래가 얼마나 밝은지 이 아이만 봐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을 보는 회장님의 안목에 깊은 존경을 표합니다. 희수의 통역 덕분에 자칫 딱딱해질 수 있었던 협상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결국 밀러 회장은 아주 흡족한 표정으로
가방에서 만년필을 꺼내 들었습니다. 수조원의 운명이 결정되는 계약서에 그의 서명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윤 전무를 비롯한 비서진들은 믿기지 않는 광경에 그저 입을 벌린 채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계약 체결이 완료되자 독일 투자자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희수에게 다가와 일일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오늘 당신 덕분에 한국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 통역사님. 희수는 끝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그들을 배웅했습니다. 독일인들이 기분 좋게 저택을 나서고 거실에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강 회장은 한참 동안 희수를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를 내어 크게 웃기 시작했습니다. 하하하. 그것은 15년 전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았던 외동딸 수연이 집을 나간 이후 처음으로 터져나온 진심 어린 웃음이었습니다. 그는 옆에 서 있던 비서진들에게 호령했습니다. 봤느냐? 저 조그만 아이가 해낸 일을. 너희 수십 명이 매달려도 못하던 일을. 이 아이가 단 1시간 만에 끝내버렸어. 강 회장은 즉시 지시했습니다. 약속은 지켜야지. 당장 희수에게 10억 원을 지급하고 저 정원 끝에 있는 별채를 오늘부터 희수와 김 여사가 사용할 수 있게 수리해라. 김말순 할머니는 그제야 다리에 힘이 풀린 듯 주저앉아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쪽방 신세에서 단숨에 별채의 주인이 되고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거액을 받게 된 기적 같은 현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택 안은 승리의 기쁨과 축하의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비서들은 희수에게 다가와 아부 섞인 인사를 건넸고 주방 일꾼들도 희수를 보며 엄지를 치켜세웠습니다. 그때 미팅 내내 구석에서 초조하게 상황을 지켜보던 윤 전무가 희수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가식적인 웃음을 지으며 희수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꼬마, 너 정말 대단하구나. 잘했어. 윤 전무가 다가와 가식적으로 희수를 칭찬하며 잘했어라고 낮게 의조리는 그 순간 희수의 머릿속에 날카로운 얼음 송곳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갑자기 주변의 웃음소리가 멀어지더니 4년 동안 잊고 있던 그날의 기억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차갑게 비가 내리던 4년 전 그날의 밤. 희수와 희수의 엄마 아빠는 공항에서 택시를 타고 할아버지를 만나러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거대한 불빛이 차를 덮쳤고 귀를 찢는 듯한 금속음과 함께 세상이 뒤집혔습니다. 유리창이 박살나고 매캐한 연기가 차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어린 희수를 보호하기 위해 온몸으로 감싸 안았던 엄마 수연은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희수의 귓가에 차 밖에서 누군가 천천히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빗소리를 뚫고 들려오던 누군가의 차가운 통화소리. 잘했어. 내 눈으로 확인했어. 강수연 죽은 거 확실해. 뒤처리는 깔끔하게 할 테니 걱정 마. 비명조차 지를 수 없었던 절망적인 순간 어린 희수의 뇌리에 낙인처럼 찍혔던 그 비열하고도 서늘한 목소리. 잘했어. 지금 눈앞에서 가식적인 미소를 짓고 있는 윤 전무의 목소리가 4년 전 그 빗속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겹쳐졌습니다. 사고 직후 충격으로 단기 기억상실증에 걸렸던 희수의 단단히 묶여있던 그날의 진실된 기억이 윤 전무의 목소리로 깨어난 것입니다. 희수는 온몸의 피가 거꾸로 솟는 듯한 소름이 돋았습니다. 희수의 손끝이 하얗게 질리고 가슴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윤 전무는 희수의 표정이 창백하게 변한 것을 눈치채지 못한 듯 다시 한번 친근하게 머리를 쓰다듬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희수는 자신을 쓰다듬으려는 윤 전무의 손길을 본능적으로 거부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가식적인 미소 아래 숨겨진 살인마의 목소리가 귓가에 쟁쟁하게 울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10살 희수는 영리했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소리를 지르거나 윤 전무를 가리키며 범인이라고 외쳐봤자 아무런 증거도 없는 어린아이의 투정으로 치부될 것이 뻔했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희수는 4년 전 그 지옥 같았던 빗길 사고의 조각들이 머릿속에서 선명하게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으로 실려온 엄마 수연이 숨을 거두기 전 할머니 김말순의 손을 꼭 잡고 했던 마지막 부탁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희수를 부탁해요. 하지만 절대로 아버지에게 희수의 존재를 알리지 마세요. 그때는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몰랐습니다. 그저 할아버지가 우리를 싫어해서 그런 줄로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을 죽이려 했던 그 무시무시한 괴물이 바로 할아버지의 가장 가까운 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희수는 책상 앞에 앉아 하얀 종이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연필을 쥐었습니다. 희수에게는 특별한 재능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한 번 본 것은 사진을 찍듯이 머릿속에 저장해두는 천재적인 기억력이었습니다. 희수는 눈을 감고 그날의 기억 속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쏟아지는 빗줄기, 뒤집힌 자동차의 매캐한 연기, 그리고 차 주위를 서성거리던 검은 그림자. 희수는 떨리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고 현장의 구체적인 모습이 종이 위로 옮겨졌습니다. 찌그러진 택시의 모습과 그 뒤에 서 있던 의문의 검은색 차량. 희수는 기억을 더듬어 그 차량의 번호판을 써내려갔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전화를 받으며 차 안을 들여다보던 그 남자의 손등을 그렸습니다. 윤 전무의 손등에는 초승달 모양의 아주 특이한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까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할 때 보았던 바로 그 흉터였습니다. 그림을 완성한 희수의 눈에는 결의가 서렸습니다. 이제는 할아버지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뿐인 가족인 할아버지를 그 악마의 소나기에서 구해내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밤 희수는 강 회장의 서재문을 두드렸습니다. 수조원의 계약을 성사시킨 희수를 기특하게 여기던 강 회장은 환한 미소로 희수를 맞이했습니다. 오, 우리 복덩이 희수가 웬일이냐? 잠이 안 오는 게냐? 강 회장은 인자한 할아버지의 얼굴로 희수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하지만 희수의 표정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희수는 품속에서 소중하게 접어온 종이 한 장을 강 회장의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회장님, 제가 그린 그림이에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강 회장은 안경을 고쳤으며 희수의 그림을 살폈습니다. 처음에는 어린아이의 낙서인 줄 알았지만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보던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림 속에는 4년 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의문의 교통사고 현장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상세하게 묘사되어 있었습니다. 사고 차량의 기종과 번호판, 그리고 비 내리는 거리의 풍경까지. 강 회장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희수야, 이게 대체 무엇이냐? 네가 이걸 어떻게? 강 회장의 물음에 희수는 젖은 눈동자로 할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진실을 꺼내 놓았습니다. 회장님, 제 엄마 이름은 강수연입니다. 4년 전 독일에서 할아버지를 만나러 한국으로 오던 길에 사고를 당했던 그 사람이 바로 제 엄마예요. 서재 안은 숨이 막힐 듯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강 회장은 자신이 잘못 들은 게 아닌가 싶어 멍한 표정으로 희수를 쳐다보았습니다. 강수연. 15년 전 아비와 의절하고 독일로 떠나버린 가슴 아픈 외동딸의 이름이었습니다. 4년 전 수연이 사고로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강 회장은 세상이 무너지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딸의 자식이 살아 돌아와 자신의 눈앞에 서 있다니요. 강 회장은 심장을 부여잡으며 비틀거렸습니다. 수연이가, 내 딸 수연이가 아이를 낳았단 말이냐? 그 아이가 바로 너였단 말이냐? 강 회장의 목소리는 고통과 회한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희수는 눈물을 흘리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엄마와 아빠가 자신을 온몸으로 감싸 안아 겨우 살아남았다는 것, 병원에서 엄마가 숨을 거두기 전 김할머니에게 자신을 부탁하며 절대 할아버지에게 알리지 말라고 유언을 남겼다는 것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날 엄마가 할머니께 왜 그런 부탁을 하셨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자를 마주하고 그날에 잠들어 있던 기억이 모두 떠올랐어요. 그 그림이 제가 떠올린 사건의 전말입니다. 억울하게 돌아가신 우리 엄마 아빠. 회장님께서 진실을 밝혀서 억울함을 풀어주세요. 제발요. 강 회장은 즉시 주방에서 일을 하던 김말순 할머니를 서재로 불러들였습니다. 사색이 되어 들어온 김 할머니는 무릎을 꿇고 앉아있는 희수를 보고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습니다. 강 회장은 책상을 내려치며 호통을 쳤습니다. 김 여사, 이게 대체 어찌 된 일인가? 희수가 수연이 딸이라니 그게 정말인가? 김할머니는 바닥에 엎드려 통곡하며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회장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수연 아가씨가 마지막 숨을 내쉬며 제게 간절히 부탁하셨습니다. 제발 희수를 숨겨달라고요. 회장님께 절대 말하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아가씨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외손녀인 양 속여서 데려온 것이었습니다. 아가씨의 마지막 유언을 저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김할머니의 증언에 강 회장은 그만 자리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 아버지로부터 아이를 숨겨달라고 했다니 그 배신감과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지만 그것도 잠시 눈앞에 이 기특한 희수가 자신의 친손녀라니.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비서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당장 유전자 검사팀을 집으로 불러라. 극비리에 진행해. 강 회장은 그 자리에서 희수의 머리카락을 채취하여 긴급 유전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밤새도록 서재를 서성이며 결과를 기다리는 강 회장의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희수가 성취해낸 수조원의 계약, 그 놀라운 천재성, 그리고 자신을 쏙 빼닮은 당당한 기계, 그리고 왠지 모르게 자꾸 희수의 눈망울에서 수연이 떠오르던 그 이유까지. 이제야 모든 의문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녘 드디어 검사 결과가 도착했습니다. 서류 봉투를 뜯는 강 회장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종이 위에는 친자 관계 일치율 99.9%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희수는 김말순의 외손녀가 아니라 한별그룹 강주남 회장의 핏줄이자 유일한 직계 손녀인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순간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결과지를 가슴에 품고 오열했습니다. 내 새끼, 내 강아지, 네가 내 손녀였구나. 그 험한 일을 겪고도 이렇게 살아남아 주었구나. 강 회장은 소파에서 지쳐 잠든 희수를 품에 안았습니다. 가녀린 아이의 몸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온기가 강 회장의 가슴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감동도 잠시, 강 회장의 눈빛은 다시금 차갑게 변했습니다. 희수가 그린 그림 속의 검은 차량 번호판, 그리고 윤 전무의 손등에 있는 흉터와 같은 그림 속 남자의 흉터. 강 회장은 이제야 딸 수연이 왜 그토록 처절하게 아이를 숨기려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강 회장은 어둠이 내려앉은 창밖을 보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동이 터오는 새벽녘 강주남 회장은 밤새 한숨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주름이 가득 잡힌 유전자 검사 결과지가 꽉 쥐어져 있었고 소파에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인 손녀 희수가 담요를 덮은 채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고른 숨소리를 들으며 강 회장은 말할 수 없는 회한과 슬픔에 잠겼습니다. 결과지에 적힌 친자 관계 일치라는 무거운 8글자가 강 회장의 가슴을 난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난 4년 동안 하나밖에 없는 딸, 수연이 차가운 땅속에서 얼마나 아버지를 원망했을까 생각하니 숨이 막혀왔습니다. 수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네가 그토록 무서워하며 아이를 숨겼는데 이 애비는 아무것도 모르고 내 원수를 옆에 두고 웃고 있었구나. 강 회장은 소리 없는 오열을 터뜨리며 잠든 희수의 작은 손을 자기 뺨에 갖다 대었습니다. 따뜻한 아이의 체온이 느껴질수록 딸을 지켜내지 못했다는 죄책감은 더욱 날카로운 송곳이 되어 심장을 찔렀습니다. 한참을 울던 강 회장은 떨리는 몸을 추스르며 조용히 서재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밤새 석고대죄하는 마음으로 서 있던 김말순 할머니가
초췌한 모습으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를 향해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불호령이 떨어졌을 상황이었지만 강 회장은 오히려 김 여사의 두 손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김 여사, 고맙네. 정말 고마워. 잔이가 아니었으면 내 딸의 핏줄이 세상 천지에 홀로 남겨질 뻔했어. 그 험한 세월을 잔이가 온몸으로 막아주었구먼. 강 회장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에 김 여사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회장님, 제가 아가씨의 유언을 지키느라 사실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을 너그러이 용서해 주십시오. 희수가 저렇게 영리하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저는 아가씨께 할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여사의 젖은 목소리에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다독였습니다. 딸을 잃은 아비에게 그 딸의 분신인 희수를 데려다준 김 여사는 이제 단순한 고용인이 아니라 강 회장 가문의 생명의 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감상에 젖어 있을 시간은 길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눈빛은 이내 서리빨 같은 차가움으로 변했습니다. 희수가 그린 그림 속에 등장한 그 남자의 흉터와 차량 번호판. 그것은 명백히 누군가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서실에서 가장 입이 무겁고 충성스러운 보안 팀장에게 은밀히 지시를 내렸습니다. 4년 전 그날 딸 수연의 입국 기록부터 사고 당시의 모든 자료를 단 하나도 빠짐없이 다시 조사하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 책상 앞에 앉아 4년 전의 서류들을 하나씩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단순한 빗길 교통사고로 종결되었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시 들여다본 기록들은 이상한 점투성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조용히 귀국하려던 수연의 비행기 시간과 입국, 경로를 정확히 알고 있던 사람은 비서실에서도 극소수였습니다. 특히 당시 비서실장이었던 윤 전무는 모든 일정의 관리자였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입국 당일의 보안 일지를 확인했습니다. 역시나 윤 전무의 행적이 묘연했던 몇 시간이 발견되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될수록 추악한 진실이 하나씩 껍질을 벗고 드러났습니다. 강 회장에게는 수연 외에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만약 수연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한별그룹의 막대한 재산과 후계, 자리는 자연스럽게 강 회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던 윤 전무에게 흘러갈 판이었습니다. 하지만 15년 만에 딸이 아이를 데리고 돌아온다는 소식은 윤 전무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위협이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야욕을 위해 수십 년간 자신을 믿어준 주인의 딸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입니다. 강 회장은 조사보고서를 읽으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희수의 증언대로 당시 사고 현장 주변을 서성이던 검은색 차량의 소유주는 윤 전무가 관리하던 법인 명의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직후 급히 폐차 처리되었다는 기록까지 찾아내자 강 회장은 온몸이 떨려오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윤 전무 내 놈이 감히 내 딸의 목숨을 앗아가고도 내 눈앞에서 충복 노릇을 했단 말이냐. 강 회장은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 확신했습니다. 윤 전무는 단순히 수연을 질투한 것이 아니라 한별그룹을 집어삼키기 위해 방해물인 수연과 그 가족을 통째로 없애버리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운 좋게 살아남은 희수가 언제든 자신의 범죄를 증명할 수 있는 목격자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이제는 아이의 목숨까지 위협하고 있다는 사실도 명확해졌습니다. 그는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노쇠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40년 전 맨손으로 기업을 일구던 시절의 매서운 승부사 그대로였습니다. 강 회장은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읊조렸습니다. 수연아, 아비가 늦어서 미안하다. 하지만 이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알겠구나. 네가 겪은 그 공포와 억울함, 희수가 흘린 눈물까지 다 합쳐서 되돌려주마. 윤 전무, 내 전생애를 걸고 너를 가장 처절한 지옥으로 밀어 넣어주마. 강 회장의 결심은 단호했습니다. 단순히 경찰에 넘기는 것만으로는 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철저한 파멸을 기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무가 쌓아온 모든 공든 탑을 하나씩 무너뜨리고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믿는 순간에 가장 깊은 나락으로 떨어뜨릴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것은 아비로서 딸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고 살아남은 손녀 희수에게 약속하는 정이었습니다. 서재 안에는 서슬 퍼런 복수의 기운이 가득 찼고 한별그룹의 호랑이 강준함 회장은 이제 먹잇감을 향해 조용히 발톱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강준함 회장의 저택 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수면 아래에서는 거대한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강 회장의 태도는 하룻밤 사이에 서늘할 정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평소 자신을 그림자처럼 따르던 윤 전무를 대하는 눈빛과 비서실, 직원들을 대하는 말투는 칼날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수십 년간 강 회장의 곁을 지키며 그의 숨소리 하나로 기분을 파악해온 윤 전무는 이 심상치 않은 변화를 단번에 감지했습니다. 무엇보다 윤 전무를 공포에 떨게 만든 것은 강 회장이 극비리에 외부 의료진을 불러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다는 첩보였습니다. 윤 전무는 자신의 집무실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어. 그 빗길에서 살아남았을 리가 없단 말이다. 윤 전무는 4년 전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직접 고용한 해결사들이 차를 완전히 박살냈고 강수연이 숨이 끊어지는 것까지 현장에서 자신이 직접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강 회장이 유전자 검사라니요. 윤 전무의 머릿속에는 어제 독일 투자자들 앞에서 유창하게 독일어를 내뱉던 가정부 할머니의 손녀 희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 당당한 기계와 맑은 눈망울, 그리고 자신을 쳐다보던 그 서늘한 눈빛까지 모든 조각이 하나로 맞춰지는 순간 윤 전무는 등줄기에 차가운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 전무는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정말 강수연의 딸이라면, 그리고 강 회장이 그 사실을 알아챘다면 자신의 목숨은 오늘 내일 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는 확인을 위해 강 회장의 서재로 향했습니다. 마침 강 회장은 외출 준비를 하며 김말순 할머니에게 무언가 다정하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평소 고용인들에게 엄격하던 강 회장이 김 여사에게 보여주는 그 따뜻한 배려는 윤 전무의 확신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회장님, 갑자기 보안팀을 재편성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무슨 문제라도 생긴 것입니까? 윤 전무가 최대한 태연하게 물었지만 강 회장은 돌아보지도 않은 채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자니가 신경 쓸 일 아니야. 늙은이가 이제야 집안 단속 좀 하려는 거니까 자네는 하던 일이나 제대로 보게. 강 회장의 목소리에는 예전의 신뢰가 단 한 조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윤 전무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영감이 이미 눈치를 챈 게 확실해. 정원으로 나온 윤 전무의 눈에는 광기가 서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을 개처럼 일하며 한별그룹을 손에 넣기 위해 준비해온 세월이었습니다. 고작 10살짜리 계집애 하나 때문에 자신의 공든 탑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볼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강 회장이 저택을 비운 틈을 타 마지막 범죄를 계획했습니다. 이번에는 뒤처리까지 완벽하게, 아이뿐만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할머니까지 한꺼번에 없애버려야 했습니다. 윤 전무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별채의 뒷길로 향했습니다. 그는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품속에서 위성 전화를 꺼내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가 연락한 곳은 과거 러시아와의 거래를 통해 알게 된 비밀 해결사 조직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대화 내용이 새어나갈까봐 윤 전무는 평소 익혀두었던 러시아어로 나직하게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내일 밤이다. 한별그룹 저택 별채에 있는 노인네와 꼬마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해버려. 이번에도 사고로 위장하는 거 잊지 말고. 윤 전무는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바로 근처 대리석 기둥 뒤에서 이 모든 말을 숨죽여 듣고 있는 그림자가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그림자의 주인공은 바로 희수였습니다. 희수는 할아버지에게 드릴 간식을 챙겨 서재로 가던 길에 우연히 윤 전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뒤를 밟았던 것입니다. 희수는 윤 전무가 내뱉는 러시아어 한마디 한마디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있었습니다. 희수의 아버지는 독일어뿐만 아니라 여러 유럽 언어에 능통한 통역가였고 어머니 수연 역시 언어 공부를 놀이처럼 즐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희수는 부모님과 함께 독일에서 지내며 러시아어 동화책을 읽고 기초적인 회화를 배웠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내일 밤 처리해버려, 별채의 노인과 꼬마. 그 잔인한 단어들이 희수의 귓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희수는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떨려왔지만 입술을 꽉 깨물고 비명을 참았습니다. 할아버지한테 알려야 해. 할아버지를 찾아야 해. 희수는 윤 전무가 전화를 끊고 몸을 돌리는 순간을 틈타 조용히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지만 너무 긴장한 탓이었을까요? 희수의 발끝이 바닥에 떨어진 마른 나뭇가지를 밟고 말았습니다. 우두둑 하는 소리가 적막한 정원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누구냐? 윤 전무의 고개가 벼락처럼 소리나는 방향으로 꺾였습니다. 희수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본체를 향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심장이 터질 듯이 방방 뛰었고 숨이 턱 밑까지 차올랐습니다. 하지만 10살 아이의 보폭으로는 노련한 어른의 추격을 따돌리기 역부족이었습니다. 희수가 본체 현관문에 손을 뻗으려는 찰나 뒤에서 커다란 손이 희수의 어깨를 강하게 낚아챘습니다. 어디 가니 희수야? 쥐새끼처럼 어른들이 하는 말을 엿듣는 건 아주 나쁜 버릇인데. 윤 전무의 차가운 목소리가 희수의 귓가에 닿았습니다. 희수는 빠져나가려 했지만 윤 전무는 희수의 팔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눈빛을 보아하니 러시아어도 알아듣는 모양이구나. 윤 전무는 비릿하게 웃으며 희수를 구석진 곳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내일까지 기다릴 것 없이 네가 오늘 밤을 넘기지 못한다면 더 편하겠지. 윤 전무는 희수의 입을 한 손으로 틀어막았습니다. 희수의 작은 몸이 허공에서 발버둥 쳤지만 사방은 고요했고 도움을 줄 사람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숨이 턱 막히는 공포 속에서도 필사적으로 발버둥을 쳤지만 살기에 가득 찬 윤 전무의 완력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윤 전무의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범죄를 엿들은 이 조그만 아이만 없애버리면 다시 평온한 권력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는 광기 어린 확신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희수의 눈에서 굵은 눈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지만 윤 전무는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희수는 절망적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그때였습니다. 별채 근처에서 희수를 찾던 김말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정막을 깨고 들려왔습니다. 희수야, 희수야 어디 있니? 간식 챙겨간 애가 왜 감감무소식이야. 김할머니는 정원 여기저기를 살펴보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할머니의 목소리에 윤 전무가 잠시 손에 힘을 뺀 순간 희수가 온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할머니. 저 여기 있어요. 희수의 발버둥과 윤 전무의 살기 어린 뒷모습을 확인한 김할머니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김할머니는 평생을 순하게 살아온 노인이었지만 자식 같은 수연을 잃고 유일한 희망인 희수마저 이를 위기에 처하자 초인적인 힘이 솟구쳤습니다. 할머니는 들고 있던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저택이 떠나가라 괴성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살려. 저놈이 우리 희수 죽이네. 강도야. 사람 살려. 김할머니의 비명은 정적을 찢어발기며 저택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본체의 문들이 벌컥 열리기 시작하면서 저택을 지키던 보안 요원들의 발자국 소리가 사방에서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무는 당황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내일 밤 조용히 처리했어야 할 일인데 이렇게 대낮처럼 밝은 저택에서 현행범으로 잡힐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희수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쳐버리며 성질을 부렸습니다. 쳇, 운 좋은 줄 알아라. 하지만 이게 끝이라고 생각하지 마. 윤 전무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며 황급히 정원 뒷문을 통해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바닥에 내팽개쳐진 희수는 쿨럭거리며 가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달려와 희수를 품에 꽉 껴안았습니다. 희수야, 내 새끼 괜찮니? 할미가 늦어서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할머니는 희수가 잘못되는 줄 알고 사시나무 떨듯 떨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희수 역시 할머니의 품속에서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소동을 듣고 본체에서 달려나온 강주남 회장은 눈앞의 광경을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머리는 산발이 되어 울부짖는 김 여사와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손녀 희수의 모습. 강 회장의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현장을 에워싸고 주위를 수색했지만 윤 전무는 이미 어둠 속으로 사라진 뒤였습니다. 희수야, 이게 어찌 된 일이냐? 대체 누가 너를 이렇게 만들었어? 강 회장은 무릎을 굽히고 앉아 희수의 작은 어깨를 감싸쥐었습니다. 희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또박또박 자신이 목격한 진실을 털어놓았습니다. 윤 전무가 위성 전화로 러시아어를 하며 누군가에게 지시를 내렸다는 것, 별채에 있는 할머니와 자신을 내일 밤에 사고로 위장해 처리하라고 했다는 잔인한 계획까지 전부 말입니다. 할아버지, 윤 전무 아저씨가 러시아어로 그랬어요. 내일 밤에 다 처리해버리라고요. 저랑 할머니 한 명도 남기지 말라고 했어요. 제가 알아들으니까 제 입을 막고 죽이려고 했어요. 희수의 증언이 끝나자 저택 마당에는 서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를 부득 깔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을 죽인 것도 모자라 그 피부치인 어린 손녀와 수십 년을 충직하게 일해온 김 여사까지 죽이려 들다니. 윤 전무, 내 놈이 감히 내 집 앞마당에서 내 천륜을 건드려. 내 놈이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강 회장의 불호령에 저택이 들썩였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보안팀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지금 당장 저택의 모든 출입구를 봉쇄해라. 그리고 외부 보안 업체를 추가로 불러서 저택 담벼락 하나까지 개미 한 마리 통과 못하게 감시해. 강 회장은 희수와 김할머니를 본채 가장 안전한 방으로 옮기게 하고 24시간 철통 보안을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분노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로 돌아가 책상을 내리치며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는 봐줄 것도 망설일 것도 없었습니다. 윤 전무라는 독사를 곁에 둔 대가가 너무나 컸습니다. 강 회장은 그동안 비서실에 몰래 심어두었던 자신의 수족들을 하나둘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무의 모든 금융 계좌를 동결시켜 그리고 그놈이 관리하던 법인 차량과 별장, 은신처가 될 만한 곳은 싹 다 뒤져서 보고해. 경찰보다 먼저 그놈을 찾아야 한다. 내 손으로 직접 그놈의 죄를 낱낱이 밝혀주마. 강 회장은 밤을 새워가며 윤 전무의 파멸을 위한 작전을 세웠습니다. 윤 전무가 그동안 회사 공금을 횡령한 내역, 경쟁사에 기밀을 팔아넘기려 했던 정황, 그리고 무엇보다 4년 전 강수연의 사고를 사주했다는 결정적인 증거들을 모으기 위해 모든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딸 수연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그 딸이 남긴 유일한 혈육인 손녀 희수마저 해치려 한 윤 전무의 악행을 알게 된 강주남 회장은 이제 더는 망설일 이유가 없었습니다. 강 회장은 즉시 비서실의 모든 업무를 중단시키고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궈온 인맥과 자금을 총동원하여 윤 전무를 파멸시키기 위한 거대한 그물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10살 천재 소녀 희수가 있었습니다. 희수는 자신이 가진 사진 같은 기억력을 총동원하여 할아버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윤 전무 아저씨가 서재 옆방 금고에서 꺼내가던 장부는 파란색이었어요. 그리고 작년 가을에 누군가와 통화하며 스위스 계좌로 보냈다고 말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희수가 툭툭 내뱉는 기억의 조각들은 하나하나가 윤 전무의 숨통을 조이는 결정적인 단서가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희수의 기억을 토대로 비밀리에 사설 조사관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동안 윤 전무가 회사를 제 집처럼 드나들며 가로챈 횡령,
자금의 흐름과 해외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내역들이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딸려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강 회장은 서재에 틀어박혀 며칠 밤을 새우며 윤 전무의 제목을 정리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훔친 횡령죄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강 회장이 노리는 것은 윤 전무라는 인간 자체를 이 세상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것이었습니다. 4년 전 강수연의 사고 현장 근처에서 포착되었던 법인 차량의 동선을 다시 추적하고 당시 사고를 위장했던 트럭 운전사의 행방을 끝까지 쫓았습니다. 강 회장의 서슬 퍼런 추격 앞에 꼬리가 밟힌 이들은 결국 돈과 권력 앞에 무릎을 꿇고 윤 전무의 살인 교사를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윤 전무가 시켰습니다. 수연 아가씨가 탄 택시를 밀어버리라고, 사고로 위장하면 평생 먹고 살 돈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증언들이 모일수록 강 회장의 눈에서는 핏발이 섰습니다.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한별그룹 본사 로비에는 평소보다 더 무거운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 평소처럼 당당하게 출근하던 윤 전무의 앞을 갑자기 검은 양복을 입은 수십 명의 보안 요원들이 가로막았습니다. 윤 전무님, 회장님의 호출입니다. 지금 당장 대강당으로 가셔야겠습니다. 윤 전무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게 무슨 무례한 짓인가. 내가 누군지 알고 감히 손을 대. 하지만 보안 요원들의 힘에 밀려 윤 전무는 전 직원이 모여있는 대강당으로 끌려가듯 걸음을 옮겼습니다. 강당 문이 벌컥 열리고 윤 전무가 단상 앞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그곳에는 강준남 회장이 서슬 퍼런 호랑이처럼 앉아 있었고 그 곁에는 당당한 모습의 희수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서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단 한마디의 말도 없이 대형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안에는 윤 전무가 비자금을 세탁하던 장면, 해결사들과 비밀리에 접촉하던 블랙박스 영상, 그리고 결정적으로 러시아어로 암살을 지시하던 어젯밤의 통화 녹취록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밤이다. 한별 저택 별채에 있는 노인네와 꼬마 한 명도 남기지 말고 다 처리해버려. 자신의 목소리가 강당 가득 울려 퍼지자 윤 전무의 안색은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회장님, 이건 오해입니다.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것입니다. 윤 전무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기 시작했지만 강 회장의 눈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오해라고? 내 딸을 죽이고 이제 내 손녀까지 죽이려 한 내 놈이 감히 오해를 입에 담느냐. 강 회장의 포효에 강당 안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강 회장의 신호와 함께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윤 전무는 전 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이 채워진 채 처절하게 끌려나갔습니다. 평생을 누려온 명예와 권력이 단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비참한 광경이었습니다. 윤 전무의 몰락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 회장은 윤 전무와 내통하며 회사를 갉아먹던 비리 직원들을 싹수부터 잘라냈습니다. 윤 전무가 차명으로 소유했던 수백억 대의 부동산과 해외 주식, 현금 자산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전액 몰수되어 사회에 환원되거나 회사의 손해배상금으로 처리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윤 전무라는 이름 석자를 한별그룹의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동시에 그의 가족들에게도 처절한 대가를 치르게 했습니다. 윤 전무의 횡령 자금으로 호의호식하며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날뛰던 그의 자녀들과 아내 역시 하루아침에 전 재산을 압류당하고 길거리로 나앉게 되었습니다. 강 회장은 법조계의 인맥을 동원하여 윤 전무가 평생을 교도소 담장 안에서 썩게 만들었습니다. 살인 교사, 횡령, 배임, 증거인멸 등 그에게 적용된 죄목만 수십 가지였고 결국 법원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이라는 최고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강 회장은 윤 전무의 가족들이 그를 면회하는 것조차 엄격히 금지하도록 조치했습니다. 자신의 딸 수연과 자신을 죽을 때까지 보지 못하게 갈라놓은 것처럼 윤 전무 역시 사랑하는 가족들과 평생 생이별하는 고통 속에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그것은 강 회장이 내릴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공평한 복수였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분은 그것으로도 풀리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내리는 오후 강 회장은 홀로 윤 전무가 수감된 교도소를 찾았습니다. 차가운 쇠창살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예전에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죄수복을 입은 채 초라하게 늙어버린 윤 전무를 보며 강 회장은 말없이 VIP 접견실의 카메라를 잠시 껐습니다. 그리고는 자리에서 일어나 번개 같은 손놀림으로 윤 전무의 뺨을 세게 내리쳤습니다. 찰싹하는 소리가 좁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건 내 딸 수연이를 대신해서 때리는 것이다. 강 회장은 윤 전무의 멱살을 틀어쥐고 낮고 서늘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내 놈이 감히 내가 준 신뢰를 배신하고 우리 회사를 시커먼 욕망으로 물들인 죄, 감히 내 놈 분수도 모르고 내 딸의 자리를 넘본 죄,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을 끊어버린 죄. 그 죗값은 죽어서도 다 갚지 못할 것이다. 윤 전무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벌벌 떨기만 했습니다. 강 회장은 차갑게 식은 눈으로 윤 전무를 내려다보며 마지막 경고를 남겼습니다. 편히 죽을 생각은 하지 마라. 내 놈이 숨쉬는 매 순간이 지옥이 되도록 내가 끝까지 지켜볼 테니까. 접견실을 나오는 강 회장의 어깨 위로 무거운 빗줄기가 떨어졌습니다. 4년 만에 비로소 딸의 원한을 풀어주었다는 안도감과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은 수연에 대한 그리움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택에는 자신을 기다리는 손녀 희수와 충직한 김 여사가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비에 젖은 얼굴을 닦으며 다짐했습니다. 남은 평생은 희수를 위해, 그리고 수연이 그토록 사랑했던 이 세상을 위해 살아가겠노라고 말입니다. 그날 이후 한별그룹의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윤 전무가 뿌려놓았던 부패의 씨앗은 완전히 뽑혔고 그 자리는 투명하고 정의로운 기운으로 채워졌습니다. 강 회장은 손녀 희수의 정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그녀가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비록 큰 아픔을 겪었지만 진실은 결국 승리했고 악인은 처절한 파멸을 맞이했습니다. 저택의 정원에는 다시 꽃이 피기 시작했고 강 회장과 희수의 웃음소리가 담장을 넘어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어두컴컴했던 폭풍우가 지나가고 평창동 강 회장의 저택에도 마침내 따뜻하고 평온한 햇살이 내리쬐기 시작했습니다. 수십 년간 강 회장의 눈과 귀를 가리고 온갖 악행을 저질렀던 윤 전무와 그의 일당들이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으면서 한별그룹과 저택을 짓눌렀던 무거운 공기는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저택 안의 사람들은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거나 뒤에서 수군거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자리에 남은 것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와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스한 온기뿐이었습니다. 이제 희수는 더 이상 강 회장의 구두를 닦거나 주방에서 마늘을 까던 가정부의 외손녀가 아니었습니다. 한별그룹의 유일한 직계 혈육이자 강 회장이 생명보다 아끼는 친손녀로 세상에 그 정체가 공식적으로 알려졌습니다. 강 회장은 희수를 호적에 정식으로 올리고 그녀를 자신의 뒤를 이을 유일한 후계자로 선포했습니다. 저택의 비서들과 일꾼들도 이제 희수를 대할 때 예전의 가식적인 태도가 아니라 진심, 어린 존경과 애정을 담아 아가씨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여전히 할머니와 할아버지 곁에서 웃고 떠드는 평범한 10살 소녀의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윤 전무의 잔재를 완전히 털어낸 강 회장은 가장 먼저 저택 본체에서 가장 크고 햇볕이 잘 드는 방을 희수의 방으로 꾸미라고 지시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가구와 예쁜 옷들로 가득 채워진 그 방은 마치 동화 속 공주님의 방 같았습니다. 강 회장은 이제야 손녀에게 할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되었다며 들뜬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희수야, 이제 별채에 있지 말고 이 넓은 방으로 오너라. 할아버지가 네가 좋아하는 인형이랑 책도 잔뜩 가져다 두었단다. 강 회장은 희수의 손을 꼭 잡고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강 회장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며 고개를 가로저었습니다. 할아버지, 저를 생각해 주시는 마음은 정말 감사해요. 하지만 저는 할머니랑 별채에서 지내고 싶어요. 할머니가 계신 곳이 저한테는 가장 편안한 집이거든요. 희수의 단호한 대답에 강 회장은 내심 서운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아니, 별채는 아무리 수리를 했다고 해도 본체보다는 불편할 텐데. 김 여사가 그렇게 좋으냐? 강 회장의 물음에 희수는 맑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엄마가 돌아가시고 저를 세상에서 유일하게 지켜주신 분이잖아요. 할머니 곁에서 잠들고 할머니가 해주시는 밥을 먹는 게 저한테는 가장 큰 행복이에요. 희수의 고집스러운 제안에 강 회장은 잠시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이내 허허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허허, 그 고집 하나는 정말 내 엄마 수연이를 쏙 빼닮았구나. 수연이도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일에는 절대 굽히지 않았지. 네가 내 손녀인 게 확실하구먼. 강 회장은 자신의 뜻을 꺾는 대신 손녀의 진심을 존중해 주기로 했습니다. 사실 강 회장도 알고 있었습니다. 희수가 보여주는 그 의리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것인지 말입니다. 결국 강 회장은 정원 끝에 있는 별채를 세상에서 가장 아늑하고 고급스러운 보금자리로 다시 한번 단장해 주었고, 희수는 소원대로 김 여사와 함께 그곳에서 행복한 생활을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는 이제 더 이상 고용인이 아니라 강 회장 가문의 소중한 가족이자 희수의 보호자로 대우받았습니다. 강 회장은 김 여사에게 평생을 편히 쉴 수 있는 연금을 마련해주고 저택 안에서도 그녀를 사부인에 준하는 예우로 대하도록 엄명을 내렸습니다. 김 여사는 처음에는 송구하다며 한사코 거절했지만 희수의 간곡한 부탁과 강 회장의 진심 어린 태도에 결국 마음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저 같은 사람이 이런 호강을 누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저 희수가 저렇게 밝게 웃는 것만 봐도 저는 바랄 게 없습니다. 김 여사의 눈시울이 붉어지자 강 회장 역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손을 토닥였습니다. 어느 화창한 주말, 강 회장은 희수와 김 여사를 데리고 특별한 나들이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4년 전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난 딸 수연과 그녀의 남편이 잠들어 있는 묘지를 찾는 길이었습니다.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은 강 회장은 검은색 원피스를 입고 검은 머리띠를 한 희수의 손을 잡고 김 여사는 정성껏 준비한 꽃다발을 들고 차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은 평화로웠지만 강 회장의 가슴 속에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그리움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묘지에 도착한 희수는 엄마와 아빠의 무덤 앞에 무릎 꿇고 앉아 엄마 아빠의 사진을 올려두었습니다. 사진 속의 수연은 독일의 환한 햇살 아래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희수는 그 사진을 가만히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아빠, 저 희수예요. 이제 저랑 할머니 아무 걱정 없이 잘 지내고 있어요. 무서운 사람들도 다 벌받았고 이제 할아버지가 저를 꽉 지켜주신대요. 희수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고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차가운 묘역을 따뜻한 온기로 채우는 듯 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사진 앞에서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져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지만 손녀 앞에서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으려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강 회장은 딸의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수연아,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하지 마라. 네가 그토록 사랑했던 희수, 이제 이 애비가 목숨을 걸고 지켜내마. 네가 못다 이룬 꿈, 우리 희수가 다 이룰 수 있게 내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마. 강 회장은 수연의 사진 옆에 희수의 유전자 검사 결과지와 함께 희수가 수조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다는 신문 기사를 조용히 놓아두었습니다. 마치 딸에게 내 딸이 이렇게 장하고 훌륭하게 자랐다고 자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었습니다. 김 여사 역시 수연의 사진 앞에 서서 꽃다발을 내려놓으며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가씨, 이제 편히 쉬세요. 희수는 이제 아무 걱정 없습니다.
제가 죽는 날까지 아가씨 대신 희수 곁을 지키겠습니다. 김 여사의 진심 어린 기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를 넘어 하늘까지 닿는 듯 했습니다. 세 사람은 한참 동안 그곳에 머물며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슬픔보다는 서로를 향한 사랑과 약속이 더 깊게 새겨진 시간이었습니다. 무덤가를 내려오는 길, 강 회장은 희수의 작은 손을 꼭 쥐었습니다. 희수야, 이제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기뻐하고 계실 거다. 네가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라주었으니 말이다. 희수도 할아버지의 손을 꼭 맞잡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엄마랑 아빠가 웃고 계신 것 같았어요. 저 정말 행복해요. 희수의 웃음소리가 맑은 공기를 타고 멀리 퍼져나갔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오는 길, 강 회장은 창밖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복수는 악인을 벌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남은 이들이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회장은 이제야 비로소 15년간 짊어지고 왔던 무거운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저택 입구에 들어서자 일꾼들이 환하게 웃으며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평창동 저택은 더 이상 차가운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이 넘치는 진짜 우리 집이 되었습니다. 별채 마당에 핀 꽃들이 바람에 흔들리며 희수를 반겼습니다. 희수는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손을 양쪽에서 하나씩 잡고 집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방패인 할아버지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품인 할머니가 곁에 있는 한 희수의 앞날에는 더 이상 어둠이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가을 하늘은 높고 푸르렀으며 그 아래 서 있는 세 사람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진실의 힘으로 일궈낸 이 평화로운 일상은 희수라는 보석이 더 밝게 빛날 미래를 향한 찬란한 시작이었습니다. 평창동 저택에 불어닥쳤던 모진 바람이 지나간 지도 어느덧 10여 년이라는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강준남 회장의 머리 위에는 하얀 서리가 더 짙게 내려앉았고 꼿꼿했던 허리는 조금 굽었지만 손녀 희수를 바라보는 눈빛만은 세상 그 무엇보다 따뜻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모습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10살의 나이에 수조원의 계약을 성사시켰던 영리한 소녀 희수는 이제 한별그룹의 미래를 짊어질 당당한 재원으로 성장했습니다. 희수는 자라나면서 엄마 수연의 명석한 두뇌와 아빠의 탁월한 언어 능력을 그대로 물려받았음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학창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가르쳐주지 않은 외국어들도 스펀지가 물을 흡수하듯 빠르게 익혀 어른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희수가 더욱 기특했던 것은 그 엄청난 재력과 배경 속에서도 단 한 번도 교만해지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희수는 학교가 끝나면 가장 먼저 정원 끝에 있는 별채로 달려가 김말순 할머니의 어깨를 주물러드리고 강 회장의 구두를 직접 닦으며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으려 노력했습니다. 어느덧 성인이 된 희수는 대학을 졸업한 후 엄마 수연이 걸었던 길을 따라 독일 유학길에 오르기로 결심했습니다. 사실 강 회장은 처음에는 희수의 유학을 완강히 반대했습니다. 10여 년 전 사랑하는 딸 수연을 독일로 떠나보냈다가 영영 잃어버렸던 그 고통스러운 기억이 희수마저 앗아갈까봐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강 회장은 희수를 곁에 두고 안전하게 경영 수업을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으며 설득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가 그토록 사랑했던 독일에서 제가 공부를 마무리하고 싶어요. 엄마가 못다 이룬 꿈을 제가 대신 이루고 더 당당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할아버지를 모실게요. 제 걱정은 마세요. 저한테는 할아버지가 계시고 엄마 아빠가 하늘에서 지켜주고 계시잖아요. 희수의 진심 어린 설득에 강 회장은 결국 눈시울을 붉히며 허락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희수는 독일로 떠나기 전 부모님의 무덤을 찾아가 긴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베를린으로 건너가 밤낮 없이 학문에 정진했습니다. 희수는 그곳에서 경영학뿐만 아니라 유럽의 선진 기술과 비즈니스 문화를 직접 몸소 겪으며 한별그룹을 이끌어갈 후계자로서의 자질을
완벽하게 갖추어 나갔습니다. 독일 현지의 전문가들도 희수의 명석함과 추진력에 혀를 내두를 정도였습니다. 유학생활 중에도 희수는 매일같이 한국에 있는 할아버지와 김 여사에게 안부 전화를 거는 일을 잊지 않았습니다. 영상 통화 화면 속에서 희수가 환하게 웃으며 할아버지, 저 오늘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았어요. 라고 말할 때면 강 회장은 세상 모든 것을 얻은 듯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김 여사 역시 희수가 보내준 건강식품과 선물을 보며 우리 희수가 최고다라며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바빴습니다. 몇 년 후 희수는 독일에서의 모든 교육 과정을 훌륭히 마치고 마침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공항으로 마중 나간 강 회장은 멀리서 걸어오는 희수의 모습을 보고 순간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당당한 걸음걸이와 환한 미소, 그리고 지적인 분위기까지. 그 모습은 마치 10수년 전 딸 수연의 젊은 시절 모습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달려와 안기는 손녀를 품에 꽉 안으며 고생 많았다. 내 강아지. 정말 장하구나라며 연신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택으로 돌아온 희수는 쉴 틈도 없이 한별그룹에 입사하여 본격적인 경영 일선에 뛰어들었습니다. 강 회장은 희수에게 특혜를 주기보다는 그녀의 실력을 전 직원이 인정할 수 있도록 가장 까다롭고 어려운 신사업 프로젝트를 맡겼습니다. 바로 10여 년 전 희수가 10살 때 통역을 맡았던 독일 베르너 사와의 2차 합작 프로젝트였습니다. 희수는 유희수 팀장이라는 명함을 들고 현장을 누볐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임원들은 아무리 회장님 손녀라지만 너무 어린 것 아니냐며 미심쩍은 눈초리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희수는 실력으로 그들의 입을 막았습니다. 독일 투자자들과 직접 대화하며 그들의 요구 조건을 세밀하게 조정하고 한별그룹의 가장 유리한 계약 조건을 이끌어내는 희수의 모습은 그야말로 노련한 경영자 그 자체였습니다. 희수는 단순히 회장님의 손녀가 아니라 한별그룹을 이끌어갈 실질적인 리더로서의 면모를 확실히 각인시켰습니다. 결국 프로젝트는 대성공을 거두었고 한별그룹은 신재생 에너지 분야에서 독보적인 세계 1위 기업으로 올라서게 되었습니다. 이 공로를 인정받아 희수는 한별그룹 역사상 최연소 임원으로 발탁되었습니다. 취임식 날 단상에 오른 희수는 당당하고 유능한 커리어우먼의 모습으로 전 직원 앞에서 포부를 밝혔습니다. 저는 이 자리가 제 배경 때문이 아니라 저의 열정과 실력으로 증명된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한별그룹을 사람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따뜻한 기업으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강 회장은 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안심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카리스마 넘치는 임원이지만 집으로 돌아오면 희수는 여전히 다정한 손녀였습니다. 희수는 임원이 된 후에도 김 여사와 함께 지내는 별채 생활을 고집했습니다. 퇴근 후 직접 장을 봐와서 할머니가 좋아하는 생선 조림을 만들고 거동이 불편해진 할아버지의 휠체어를 밀며 정원을 산책하는 것이 희수의 가장 큰 기쁨이었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회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희수의 조곤조곤한 이야기를 들으며 강 회장은 인생의 황혼기를 가장 화려하고 따뜻하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 또한 희수의 극진한 효도를 받으며 저택의 가장 귀한 어른으로 대접받았습니다. 희수는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을 할머니에게 아끼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할머니를 모시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김 여사는 가끔 내가 전생에 무슨 나라를 구했길래 이런 호강을 하나 몰라라며 웃음 짓곤 했습니다. 그러면 희수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셨잖아요. 이제 제가 할머니를 평생 지켜드릴게요. 어느 고요한 밤 강 회장과 희수 그리고 김 여사는 정원 벤치에 앉아 밤하늘의 별을 보았습니다. 강 회장은 문득 자신의 곁에 있는 두 여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찼던 윤 전무 같은 자들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서 잊혀갔지만 진실과 사랑을 지킨 이들은 이렇게 눈부신 행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강 회장은 희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희수야, 할아버지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구나. 네가 내 엄마보다 더 멋지게 자라주어서, 그리고 우리 가문을 이렇게 밝게 지켜주어서 정말 고맙다. 희수는 할아버지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대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아픈 기억은 다 잊으세요. 저희 셋이서 앞으로도 오랫동안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엄마 아빠도 하늘에서 저희 보며 웃고 계실 거예요. 저택의 담장을 넘어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와 밤바람이 세 사람을 포근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시련은 있었지만 무너지지 않았고 어둠은 깊었지만 빛은 결국 찾아왔습니다. 희수라는 이름처럼 기쁨과 희망이 가득한 이 가족의 이야기는 평창동 저택의 환한 불빛과 함께 영원히 꺼지지 않는 감동으로 남았습니다.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드는 세 사람의 모습 위로 밤하늘의 가장 밝은 별 2개가 유독 반짝이며 그들을 축복하는 듯 했습니다.